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여러분은 행복 총량의 법칙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닥친 불행만큼 앞으로 행운이 찾아온다는 법칙인데요. 행복과 불행은 손을 잡고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사실 이 법칙을 믿게 된 건 저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 저의 불행은 저의 친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친엄마는 원래부터 몸이 많이 약한 사람이었는데요. 3살쯤에 돌아가셔서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나중에 외할머니를 통해 듣기론 엄마가 위암에 걸리고 저를 임신한 걸 알았고 당연히 수술과 항암을 해야 했기에 아빠는 물론이고 의사 선생님까지도 임신을 포기하라고 권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차마 저를 포기할 수 없었고 평상시에도 몸은 약해도 한번 마음먹으면 누구도 말릴 수 없었기에 저는 그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시기를 놓쳐 3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후 아빠는 어린 저를 보면 떠난 엄마가 너무 생각난다며 저를 외갓집에 버리다시피 했고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와 9살까지 살았는데요. 문제는 외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은 저를 키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연수야, 내일은 연수 아빠가 연수 데리러 올 거야. 아빠? 연수 아빠는 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사실은 연수 아빠는 계속 서울에 있었어.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왜? 할머니가 왜 거짓말을 해? 할머니가 계속 연수랑 같이 살고 싶었거든. 연수가 서울에 아빠가 있는 걸 알면 할머니랑 안 살고 싶다고 할까 봐. 에이, 난 얼굴도 모르는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아빠 보고 오지 말라고 해. 연수야, 그건 안 돼. 연수는 이제 아빠랑 살아야지. 왜? 할머니, 이젠 연수랑 안 살고 싶어? 그래서 나 아빠한테 보내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사실은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집에 언제 올지 몰라서 그래. 그동안 우리 연수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럼 나 할머니 병원에 있는 동안만 아빠랑 있는 거야? 할머니 다 나으면 나 데리러 와? 그럼 할머니 다 나으면 우리 연수 꼭 데리러 오지. 알겠어. 그럼 할머니 다 나을 동안만 아빠랑 있을게. 대신 빨리 나아야 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하루에 그 많은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다른 할머니들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다시 할머니와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나 처음 본 아빠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도 잡아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도착한 집에는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는데 저랑 내내 함께 살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넌 이제 좀 있으면 새장가 갈 놈이 애를 데려오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당장 장모님도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장모? 장모 같은 소리 하네. 왜 그 집 사람이 장모야? 네 장모는 이제 연희동에 있는 그분뿐이야. 알겠어? 하필이면 식도 올리기 전에 저 물건을 데려와서 그 옆에 내 아픈 거 맞아? 야, 니네 외할머니 정말로 아파? 엄마, 그만해. 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미옥 씨도 나 애 있는 거 알잖아. 다 알고 결혼하는 건데 뭐 어때? 그래도 아는 거랑 보는 건 다르지. 그냥 쟤 고아원에 데려다 주면 안 되냐? 나 솔직히 쟤 보는 거 재수없어. 지 애미 잡아먹고 태어난 물건이 이번엔 누구 잡아먹을 줄 알고. 엄마, 좀.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그래. 아무튼 당분간은 엄마가 얘 좀 맡아. 나는 회사도 가야 하고
결혼 준비해야 하잖아. 둘 다 재혼인데 그냥 간단히 하면 될걸. 야, 그건 아니다. 둘 다 재혼이니까 더 화려하게 해야지. 원래 어두운 건 밝은 걸로 덮어야 해. 잔말 말고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 막말로 그쪽엔 딸린 애도 없잖아. 따지고 들면 우리가 불리해. 알겠어? 알았어. 생각해보니 저는 아빠를 만나고 한 번도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빠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렸지만 이 사람들이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간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할머니는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셨어요. 저랑 헤어지고 한 달이 넘어갈 무렵 하늘의 엄마 곁으로 가셨거든요. 그것도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의 장례식도 가지 못했던 거죠. 정말 일부러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할머니의 발인이 있던 날 저는 아빠의 결혼식장에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만요. 야, 저기 웨딩드레스 입은 예쁜 여자 보이지? 저 사람이 이제부터 네 새엄마야. 너 앞으로 새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안 그럼 확 고아원에 보낸다. 싫어요. 우리 할머니는 언제 와요? 니네 할머니? 나도 제발 왔으면 좋겠다. 근데 못 와. 영영 못 와. 거짓말. 우리 할머니 다 나으면 나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아유, 시끄러워. 그냥 니네 할머니도 너 힘들어서 보낸 거야. 너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조용히 없는 듯이 살아. 알겠어? 지금 생각해도 친할머니라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사돈을 맺었던 인연인데 줄곧 친할머니는 아빠가 친엄마를 만나 인생을 망쳤다고 했고 외할머니도 몸이 약한 딸을 말리지도 않고 결혼을 시켰다며 똑같이 아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의 악몽 같은 시간은 시작됐어요. 아니, 이미 외갓집에서 왔을 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는데 새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전의 불행은 그저 예고편이나 다름이 없었죠. 처음에 새엄마는 아빠가 있을 땐 그래도 저를 좀 챙겨주는 듯 했어요.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아빠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아빠가 그다지 저에게 애정이 없다는 걸 안 후로는 아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아직은 어린 나이였기에 그런 무관심에도 저는 쉽게 상처를 받았죠. 말로는 제 방이라고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방에서 저는 늘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저를 데리러 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외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너무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아빠한테 말을 했는데요. 저기, 아빠, 외할머니는 언제 와요? 아직 병원에 있어요? 어머, 쟤 하는 소리 좀 봐. 외할머니? 연수야, 미안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뭘 나중에 해요. 어차피 쟤도 알아야지. 얘, 그 할머니 죽었어. 네? 우리 할머니가 죽어요? 여보.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 내가 그러니까 여태 너를 데리고 있지. 그러니까 너도 꿈 깨고 조용히 있어. 알겠어?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외할머니 찾아봐. 확 내쫓을 테니까. 새엄마는 동화책에 나오는 계모처럼 말투도 행동도 흉악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새엄마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새엄마는 더욱 기고만장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듯 저에게 불리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젠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내 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눈치라는 걸 보게 되었고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새엄마는 제가 말을 하면 시끄럽다고 하고 또 말을 하지 않으면 음흉하고 답답하다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경질을 냈어요. 한마디로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그저 다른 친구들 집처럼 새엄마도 직장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었어요. 새엄마는 살림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으면서 일은 또 하기 싫어했어요. 당시 아빠가 전문직 일을 하고 있어서 벌이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저의 10번째 생일이 돌아올 때쯤 설상가상으로 새엄마는 임신을 했고 제가 11살이 되었을 땐 남동생을 낳았는데요. 이 이상 불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을 비웃듯 저의 처지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우선 아직은 아기인데 동생에게 방을 내어줘야 했고 누나라는 이유로 새엄마의 육아를 도와야 했는데 동생은 이미 손이 너무 타서 항상 새엄마가 안거나 업어야 했죠. 새엄마는 그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연수야, 정민이 운다. 네가 누나니까 가서 좀 안아줘. 저 숙제해야 하는데. 야, 너는 지금 숙제가 중요해? 네 동생이 지금 울잖아. 뭐야, 너 지금 배다른 동생이라고 상관없다는 거야? 아니요. 11살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쩜 큰애가 지 동생을 저렇게 잘 챙겨요? 정민이 엄마는 좋겠어. 딸이 저렇게 잘 도와주니까. 라고들 하더군요. 소리를 듣는 새엄마는 그저 보일 듯 말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다 동생이 크고 저도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집보다 학교가 좋았던 저는 항상 수업이 끝나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때는 머리가 좀 커서 일찍 집에 가봤자 유치원에서 온 동생을 돌봐야 하니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 때문에 새엄마는 늘 저에게 화를 냈어요. 또 동생도 그런 새엄마를 등에 업고 저를 똑같이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데 아무리 어린 동생이라도 정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했더니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저의 성적은 우수했었죠. 집에서는 늘 구박만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항상 칭찬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칭찬받는 게 좋았던 저는 계속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교과서를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느라 늦게 집에 온 저에게 새엄마는 어디서 놀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냐며 저를 구박하셨어요. 저 놀다 온 게 아니고 공부하다 온 거예요. 공부 같은 소리 하네. 허구한 날 거짓말이나 하고 넌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아, 니네 엄마 닮았구나. 새엄마가 우리 엄마 봤어요? 나도 못 본 우리 엄마를 봤냐고요. 어머머, 쟤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덤비는 것 좀 봐. 너 그러다 나중에 나 치겠다. 나야 뭐 네가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든 밖에서 나쁜 짓을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 정민이한테 너 같은 누나가 있다는 건 창피한 일이니까 조심하라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현관 밖에까지 다 들리는 거 알아? 아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연수얘 맨날 밖에서 놀다가 늦게 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엄마로서 잔소리 좀 했는데 아유, 얘가 날 아주 잡아먹네요. 너 사실이야? 사실이지.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얘 요즘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려서 나쁜 짓도 하고 다닌다고 동네에 소문 다 났는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우리 정민이까지 싸잡아서 욕 들으면 어떡해요? 아씨, 저 공부하다 오는 거라고요. 못 믿겠으면 학교 도서관에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왜 엄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요? 어머머, 제 눈빛 좀 봐. 여보. 둘 다 그만해. 나야말로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한 거 안 보여? 제발 집에서는 조용히 좀 살자. 그리고 연수 너 아무리 새엄마라고 해도 어른이야. 버릇없게 굴지 마. 알겠어?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새엄마보다 다 알면서 방관하는 아빠가 더 싫었어요. 그래서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기를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며 보냈죠.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연수야, 요즘 고민 있니? 학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선생님이 연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고민 없어요. 그냥 좀 우울할 뿐이에요. 왜?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은데. 그럼 저 선생님 집에 가서 살아도 돼요? 뭐? 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처음엔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차피 담임 선생님이라도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제 안에 억울한 것이 많았는지 생각과 다르게 말문이 한번 터지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그간에 힘들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는데요. 선생님은 제 말을 다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기보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건 힘들어도 선생님 집에 자주 놀러와 밥도 먹고 공부도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불고기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불고기는 항상 동생이랑 새엄마만 먹는 음식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치 걸신이 들린 아이처럼 밥을 2공기나 비웠죠. 그 후 담임 선생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 그때부터는 학교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선생님 댁에 가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집에 갔는데요. 귀가 시간이 더 늦어졌다고 새엄마는 또 저를 잡아먹을 듯 소리를 질렀어요. 너 내 말이 우습냐? 일찍 다니라고 했더니 더 늦게 다녀? 왜? 밖에서 뭔 짓을 하는데 또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거짓말 해봐. 담임 선생님 집에서 밥 먹고 같이 공부하다 온 거예요. 또 거짓말하네. 담임 선생님이 왜 너한테 밥을 주고 공부를 시켜? 혹시 니네 담임 남자 선생이니? 여자예요. 못 믿겠으면 선생님하고 통화해 보시던가요. 전화 걸어드려요. 됐어. 내가 네가 뭘 하고 다니던 무슨 상관이니? 먼저도 말했지만 나나 우리 정민이한테 피해주기만 해. 그때는 네 아빠가 뭐라고 해도 내쫓고말 거니까.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밖에서 시끄럽다며 새엄마가 화장실 문을 쾅 하고 쳤지만 도저히 그것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악에 바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는데 그의 기말고사에서 제가 전교 3등을 한 거 있죠. 학원도 변변한 문제집도 없었던 저였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새엄마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썩 달갑지 않아 했는데요. 제가 가져온 성적표를 보더니 인상을 팍 구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집애가 독해. 아니,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사교육 없이도 잘하면 좋지. 뭘 또 그래? 아니, 아씨, 몰라. 난 그냥 제가 하는 게 다 싫어. 그렇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나도 최대한 참는 거야. 전처 자식을 키운다는 게 뭐 쉬운 건 줄 알아요? 내 핏줄이 아니어서 정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해? 알았어. 내가 뭐 당신한테 뭐라고 했나? 그냥 제 20살까지만 참아. 혼자 살 수 있을 때 독립시킬 테니까. 저는 앞서 말했듯 동생한테 방을 뺏겨서 두 사람의 대화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었어요. 걸핏하면 입버릇처럼 자기 불리할 때면 전처 딸이라서 정이 안 간다는데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런데요, 딱 하나. 모든 걸 해탈한 저였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먹는 걸 가지고 차별하는 건데요. 새엄마는 항상 새로 만든 반찬이나 고기 요리를 하면 저는 주지 않고 동생만 따로 챙겨줬어요. 안방에서 저 몰래 둘만 따로 먹었거든요. 하지만 그 냄새는 어쩔 수 없잖아요. 게다가 아빠는 항상 저녁을 밖에서 먹고 오니 저는 어쩔 수 없는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지금도 가끔 고기 요리를 할 때면 그때 생각이 나요. 정말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눈물이 다 났거든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 1박 2일로 부산 출장을 갔던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저희 집은 초상집이 되었는데요. 당시 남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새엄마는 이제 자기 혼자 어떡하냐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3년 같은 3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새엄마는 금이야 오기야 하는 자기 아들도 챙기지 않고 계속 자리에 누워 지냈는데 글쎄 제가 학교에 다녀오자 저만 빼고 이사를 간 거 있죠. 분명 어떤 의욕도 없이 산송정처럼 있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저는 제 발로 친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친할머니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원통하게 울고 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새엄마는 그동안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집 한 동과 아빠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챙겨 달아난 거더라고요. 집이라고 해봤자 저한테는 어떤 공간도 없었지만 막상 그 집이라는 게 없으니 저도 중간에서 참 난감했는데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또 저 때문이라 소리치더군요. 저는 졸지에 이쪽도 저쪽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밤중이 돼서 민폐라는 걸 알지만 선생님 댁으로 향했죠. 선생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저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수야, 전에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선생님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 연수 너만 좋다고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살래? 네?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선생님도 혼자 지내기 싫었거든. 그래서 연수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연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연수가 가족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괜찮다면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가족이 되어줄게.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당장 갈 곳도 돈도 없던 저였기에 선생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구원의 소리 같았죠. 그리고 무늬만 가족인 아빠와 새엄마랑 살 때보다 저는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생님과 그날은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돗자리 펼 곳을 찾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자리 옆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고마웠는지 손수 만들었다는 샌드위치를 저희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애가 꼭 소풍 가서 먹겠다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난감했거든요. 두 분은 이모랑 조카세요? 아니면 고모랑 조카인가?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는데요. 그 아무렇지 않은 물음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엄마랑 딸이에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그런 선생님을 쳐다봤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눈을 찡긋하셨어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머, 엄마가 너무 젊으셔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를 어쩌죠? 아닙니다. 제가 많이 동안이라 종종 들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마치 연기자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몇 번 농담처럼 우리끼리 엄마, 그리고 딸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시작으로 저희는 진짜 모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선생님의 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선생님의 사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저희 엄마처럼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때 선생님은 임신 중이었는데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뱃속에 아이마저 잃었던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와 함께 살면서 정말로 저를 딸처럼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후로는 하늘에 계신 엄마를 생각하며 저 역시 선생님을 진짜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저희 모녀 사이에도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저의 수능이 끝난 후였어요. 그동안 꾸준히 공부한 덕에 수능 점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갈 대학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등록금을 내더라도 알아주는 좋은 명문대, 좋은 과를 가라고 설득하셨어요. 제가 고집을 부리자 저희 집으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연수야, 엄마 다 들었어. 너 성적도 좋으면서 왜 좋은 대학을 안 간다고 하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네 성적이면 서울대에 어느 과든 다 넣어볼 수 있다는데. 그야, 너 등록금 때문에 그렇지? 한두 푼도 아니고 대학을 1년만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도 충분히 엄마한테 신세 지고 있는데 그런 큰 돈까지 어떻게 해. 야, 박연수, 너 진짜 서운하다.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 맞아? 원래 자식은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야. 하물며 내가 그 돈이 없을까 봐? 나는 진짜 널 내 자식으로 생각해. 그러니 돈이 들어도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지. 너 어른 되면 이제 나 필요 없다고 버릴 거야? 아니, 왜 말이 그렇게 돼? 내가 엄마를 어떻게 버려? 평생 같이 살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도 시켜줄 거라고. 거짓말하네. 진짜라니까? 그럼 엄마가 등록금 낼 테니까 너 서울대 가. 그래서 성공해서 제대로 호강시켜줘. 엄마 호강 받을 수 있는 자격 주라고. 그리고 엄마가 선생님일 때 했던 말 알지? 성공하는 게 복수하는 거라고. 네 평생 너 버린 그 여자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법은 그 여자가 네 엄마잖아. 언제고 찾아올 수 있어. 그때 받았던 거 되갚아주려면 너 성공해야 해. 그러니까 서울대 가. 응? 그동안 너무 행복했던 탓일까요? 저는 새엄마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란 돈은 다 챙겨서 도망간 사람이 저를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혹시라도 하는 그 걱정을 내내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을 했고 저보다 더 기뻐하던 엄마와 남들이 다 한다는 학교 교문 앞에서 사진도 찍었는데요. 지금도 그 사진이 제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어요. 엄마의 환한 그 얼굴을 보면 어떤 재판도 다 이길 수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도 엄마는 미팅, 연애, 여행 같은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는데 그 덕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이 많았던 때가 제 대학 시절이 되었어요. 기억이 없으니 추억도 없는 그런 우울한 인생이었는데 저는 엄마를 만나 추억이 너무 많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저의 인상까지 바꿔놨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늘 우울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던 제가 변호사님은 인상이 너무 밝고 좋으세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요. 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는데 항상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던 지금의 엄마가 떠오르는 거 있죠. 이렇듯 사람은 사랑받으면 티가 나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조건 좋은 로펌에 스카우트 되어 한창 일에 빠져 살았고 그 때문에 제가 곧 있으면 30이 된다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일이 벌어졌어요. 부끄럽지만 한때 제가 이 업계에서 승률이 너무 좋기로 평판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기기만 하면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등 조건도 많았는데 사실 저는 이길 수 있는 재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질이 나쁜 사건은 절대 맞지 않았어요. 왜 소문은 그런 건 나지 않는지. 아무튼 그렇게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무장님들이 알아서 차단해 주시는데 그날은 여직원이 굉장히 난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밖에 한번 나오셔야겠어요. 변호사님 어머니라는 분이 찾아오셔서는
무조건 변호사님이 자기 아들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난리라서. 뭐라고요? 어머니요? 저는 황당한 그 말에 사무장님들이 근무하는 아래층 사무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무실에서 제 이름을 얘기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는 새엄마를 보게 되었죠. 이제 늙어서 더 볼품이 없던 그 여자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달려오더니 같이 살 때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던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우리 딸, 이게 얼마만이야? 그 망할 할망구가 기어이 널 키우지 않았다더라? 엄만 당연히 네 할머니가 널 거둘 줄 알았지. 그때 당시 네 아빠 죽고 엄마가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너까지 데리고 갈 엄두가 안 났는데 나중에 네 할머니한테 너 없다는 소리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아니요. 제가 버려지면서 그것까지 알아야 해요? 버리다니 오해야. 오해건 아니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듣자 하니 사건 맡아달라고 하신다는데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네 동생한테 억울한 일이 생겼어. 그 순둥순둥한 애가 꽃뱀한테 엮여서 고소를 당했거든. 설마 강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강간이 아니고 그 여시 같은 애가 우리 아들. 그러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꼬신 거지. 그리고는 지가 강간을 당했다고 우리 애를 고소했다는데 이건 분명 돈 뜯어내려고 그년이 수작을 부린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정민이 어디 그러랬니? 걔가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랗긴 했죠. 사무장님, 전과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다는 강간범하고 꽃뱀이라는 피해자하고. 이미 제가 알아봤는데 그 남자분이 사기, 절도, 폭행, 협박, 전과가 있다고 하네요. 여자 쪽은 없고요. 들으셨죠? 그 순둥순둥한 대기 아드님이 전과가 참 화려하네요. 저는 이 사건 못 맞습니다.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녀요. 자식 교육 아주 잘 시키셨네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순간 저를 향해 새엄마의 손이 날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제가 더 젊고 힘이 세니 그까짓 손은 제 얼굴에 닿기도 전에 제 손에 먼저 잡혔고 저는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 새엄마를 무섭게 노려보며 다른 직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 말에 주눅이 들었는지 새엄마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는데요. 너 성공했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를 키웠잖아. 그럼 은혜 갚아야지. 은혜? 당신은 구박과 모욕을 은혜라고 생각해? 난 당신과 살면서 한 번도 억울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뭘 갚으라고? 그래요. 갚을게요. 이런 기회가 왔는데 갚아야지. 사무장님, 상대 여자 변호사 있을까요? 이 사건 제가 맡고 싶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상대 남자 벌금이든 실형이든 아주 단단히 작사를 낼 수 있다고. 화학적 것에 그것까지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고. 그래야 다시는 엄한 여자한테 사내라고 찝쩍거리지 못할 테니까. 뭐야 너 정말? 하유 여보.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알면? 좋겠네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만 가보시죠. 제가 보시다시피 바빠서요. 누구랑 다르게 잘 커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때였어요. 새엄마가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이지 소름이 다 끼쳤어요. 다행히 그때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경찰한테 잡혀가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가 제 엄마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경찰이 연행 중 묻더군요. 진짜 엄마가 맞냐고. 그래서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라고요. 그 후 감사하게도 다시는 새엄마를 볼 일은 없었어요. 물론 나쁜 짓을 밥 먹듯 하며 사는 한심한 동생도 볼 일이 없었죠. 그리고 무슨 인연인지 상대 여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제 로스쿨 친구여서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상대 여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형법상 최고 벌금과 최고 실형에 처해졌다고 했어요.
순둥순둥은 개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뜻밖의 저희 엄마의 반응은 기쁨보다 걱정이었어요. 혹여나 저한테 원한을 갖고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되신 거죠.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딸 변호사야. 그래도 이럴 때 든든한 남편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엄마 또 시작하네. 이젠 주제가 결혼으로 바뀌었어? 진작에 바뀌었지. 네 나이가 벌써 30이야. 너 진짜 남자 없어? 그러게 맹추야. 엄마가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라고 했지. 이거 완전 일중독이야. 언제는 성공하라며. 이젠 아니야. 엄마 이제 성공 안 바래. 이러다 하나밖에 없는 딸 처녀 귀신 되겠어. 그럼 이제 엄마가 바라는 건 결혼이야? 아니, 네 행복.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참 신기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늘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원래 엄마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요? 저는 엄마의 말에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엄마의 마음이 제 눈에 너무 잘 보여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좀 늦었지만 5년 뒤 엄마가 바라던 대로 저는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의료소송 자문을 해주다 만나게 된 인연인데 저희 엄마의 지극정성 잔소리가 통했는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에게 제가 한눈에 반한 거 있죠. 남편은 일찍 개원을 한 소아과 의사예요. 그래서 학대로 의심받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억울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뜨거워야 할 신혼인데 저희 부부는 집에서도 일에 빠져 살고 그런 모습에 저희 엄마는 둘이 똑같다며 또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비로소 이만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 다 엄마의 그 잔소리 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말하고 싶어요. 엄마의 그 잔소리가 너무 고마웠다고. 앞으로도 계속 제 옆에서 건강하게 엄마의 잔소리를 들려달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도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온다면 저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너무 어릴 때 친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두 분이 지금의 저희 엄마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불행했던 그 시간들도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주어진 불행한 시절을 모두 보냈기에 이젠 행복할 일만 남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곧이어 그 불행을 다 잊을 만큼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